자, D조로 갑니다. 여기가 일정이 D조가 되게 앞당겨져 있어요. 그렇죠. D조를 먼저 하더라고요. 네,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가 있는 조죠. 네, 그리고 크로아티아 있고 체코. 여기가 저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그래요. 네. 요즘에 스코틀랜드도 기세가 좋고 크로아티아는 월드컵 때 이후로 계속 좀 내리막이고요. 부진이긴 해요. 네, 그리고 뭐 체코의 경우도 약간 부침이 있었지만 그래도 회복을 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체코는 특히나 요즘 슬라비아 프라하 선수들 중심으로 그렇지. 혹은 그 팀 출신 선수들 중심으로 괜찮은 자원들이 꽤 있죠. 언뜻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잉글랜드가 역시 가장 강하고 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은 뭐 크로아티아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좀 빡센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크로아티아도 뭐 넘겨볼 팀은 아니니까. 그쵸. 그리고 체코가 이상하게 뜬금없이 만약에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팀이 있다. 그럼 그 팀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체코가 진짜 고춧가루 뿌릴 수 있다. 네. 이렇게 기대가 좀 되는 조인 것 같아요. 일단 잉글랜드도 결승에 올라본 적은 없습니다. 최고 성적이 2번인데 3위예요. 68년도 그리고 96년도 그 정도로 잉글랜드 또한 어쨌든 유로에서 전통적인 강호의 이미지는 아니었고요. 여기서 우승을 차지한 팀은 체코였죠. 1976년. 근데 이 체코는 역사를 가졌을 때 이 체코 이전의 국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네. 분명 그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정은 잉글랜드가 호스트팀, 스코틀랜드도 호스트팀이에요. 그래서 잉글랜드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갖게 되는데 3경기 모두 잉글랜드는 홈 경기장에서 치릅니다. 편하죠. 네, 스코틀랜드는 글래스고에서 2경기를 치르고 잉글랜드 전만 런던으로 와서 원정 경기 치르는데 그것도 뭐 편하죠. 사실상 네. 다 그냥 영국 내에서 자기들 사이의 어떤 감정을 떠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땐 그리 불편하지 그렇죠. 않으니. 근데 이거는 크로아티아도 체코도 결국 다 영국 내에서만 경기를 한다는 거니까 큰 그거 없습니다. 여기는 뭐 별 이점도 없고 네. 이점은 그냥 웸블리 글래스고를 쓰는 아주 잉글랜드가 괜찮고 네, 스코틀랜드도 예. 괜찮고 아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동거리 변수는 없는 없다. 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역시나 잉글랜드 해리케인 그리고 크로아티아 모드리치. 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맥긴을 꼽았습니다. 존 맥긴. 네, 그리고 체코의 토마시 소체. 네. 이렇게 4명을 꼽아봤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선수들이죠. 그렇죠. 일단 해리케인의 경우는 유로 예선에만 12골을 넣으면서 예선 최다 득점자가 됐고요. 지금 거취 문제가 한창인 상황에서 과연 유로 활약으로 좀 어떤 그동안의 결과가 어떨 것이며 유로 활약이 더해진 다음에는 어떤 결말이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참 얘기거리가 많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본인은 분명히 원래 모든 선수들이 이런 이적설과 여러 가지 거취 문제가 있을 때 메이저 대회 끝나고 생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나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 네. 모든 리스트들이 항상 사로잡을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길 바라야죠. 일단 왜냐하면 대회는 잘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루카 모드리치. 역시나 모드리치의 이 축구 도사다운 어떤 활약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나이가 좀 있고 내 친구예요. 네, 레알 시절 후반기 들어서도 이 일정을 소화한다고? 말도 안 돼. 소화했어 근데 했잖아요. 네. 그 놀라움이 있었지만 유로까지도 좀 더 버텨줘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유로까지 이러면은 다음 시즌 모드리치는 진짜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아마 체력적으로 버거운 상황이 또 다시 올 텐데 진짜 데뷔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벤제마도 어쨌든 나이가 있는데 이번에 프랑스 대표팀에 또 차출이 되니까. 근데 중간에 한번 또 부상 있어가지고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근육 쪽을 만지작했었는데 일단 다행이지만 레알 입장에서는 베테랑 2명의 유로 차출 그리고 당연히 주전으로 뛸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소속팀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것도 되죠. 어쩔 수가 없죠. 무조건이지. 네. 그래서 모드리치는 특유의 그 드리블 그리고 상대 다리 사이로 넣는 그 페인팅 동작 있잖아요. 볼을 지켜내는 플레이와 다양하게 패스를 풀어다주는 말 그대로 월드 클래스의 활약을 이번 유로에서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스코틀랜드는 맥긴을 꼽았는데 예선 기간 동안 7골을 넣었습니다. 많이 넣었다. 네, 맥긴이 이 챔피언십에서 빌라의 승격을 이끌 때도 이른바 그 미들라이커 같은 느낌으로 종종 박스에 침투해서 득점을 잘 보여줬거든요. 네. 이 맥긴의 그래서 활약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맥긴은 피지컬에 일단 다부지고 키는 조금 작은 편이지만 이 다부진 체형에서 나오는 드리블 솜씨가 제법 괜찮은 선수죠. 볼을 운반하는 플레이가 좋고 공간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빌라 경기 보면 눈에 튀어요. 네, 메잘라나 아니면 약간 공미 같은 위치에서도 충분히 제 몫을 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어느 경기였더라? 근데 너무 거칠게 한 번은 경기를 좀 치른 적이 있었는데 뭐 근데 그거를 시즌 내내 그렇게 하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고 그 경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냥 그런 경기가 좀 종종 있는 편인 거죠. 왜냐하면 워낙 활동량이 많고 경합을 좀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이고 압박도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대표팀 전술에서는 말 그대로 좀 엔진 같은 역할을 한다. 나는 처음에 빌라에서 존 맥긴 하는 거 보고 이런 선수가 아스날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할 정도로 저는 인상 깊게 봤었어요.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어쨌든 당장 강호들을 만나야 되는 지금 일정이니까 중원 경쟁력에서 쉽게 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맥긴이 핵심이었던 것 같고 사실 맥긴 못지않게 중요한 선수가 로버슨 선수가 있죠. 네. 근데 로버슨보다는 일단 맥긴. 왜냐하면 허리 쪽 경쟁력 때문에 이렇게 좀 꼽게 됐고요. 체코의 경우는 역시나 토마시 소우책입니다. 체코는 아무래도 상대 전력에서는 열세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데 아마 네 팀 중에서 가장 좀 열세인 게 체코가 아닐까 싶은데 이럴 때 가장 뭔가 필요한 게 의외의 한 방이 될 그죠. 거예요. 소우체크는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을 가지고 있고 특유의 그 펠라이니와 같은 박스로 침투해서 크로스를 마무리 짓는 공중볼 타점이 있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10골을 넣어서 존나 많이 넣었다. 두 자릿수. 이렇게 많이 넣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일각에서 리그 베스트로 소우책을 꼽았던 게 저는 괜한 이유는 그래. 아닌 것 같아요. 잘했어. 그리고 활동량과 압박 역시나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중원의 기동성이 좋고요. A 대표팀 최근 6경기 4골입니다. 이 역시도 소우책의 활약은 유로 본선에서도 이어질지 네. 주목해볼 여지가 클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사실 저는 잉글랜드는 당연히 1위일 것 같고 잉글랜드는 진짜 좋아요 사실. 제 주관적인 예상은 크로아티아보다 오히려 스코틀랜드의 저도 스코틀랜드가 2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쪽에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게 괜찮고 크로아티아가 월드컵 이후에 좀 이제 내려오고 있는 느낌이라. 그렇죠. 일단 잉글랜드는 A매치 지금 6연승, 최근 17경기 13승 1무 3패입니다. 근데 3패를 당한 팀이 덴마크, 벨기에, 체코. 이 체코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체코가 지금 이미 잉글랜드를 한번 잡아봤기 때문에 한번 물렸었던 언제나 체코는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다. 이걸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조별리그 경기를 모두 홈에서 치르는 건 잉글랜드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죠. 크로아티아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13경기는 4승 2무 7패. 이 4승 2무 7패가 뭐 네이션스리그에서 그룹 A에 아무래도 속하다 보니까 강호들을 만났을 때 전적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18-19 시즌 네이션스리그에서도 크로아티아는 그때 강팀들 잉글랜드 포함해서 강팀들 만났을 때 최하위까지 밀렸어요. 그래. 원래였다면 그룹 B로 강등이 돼야 되는데 그 대회 끝나고 갑자기 UEFA가 규정을 바꿔서 룰을 바꾸잖아. 그래서 그룹 A에 독일과 크로아티아가 원래 강등 예정이었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겨우 살아남았던 거죠. 어쨌든 UEFA의 어떤 진행 방식은 할 말이 좀 많고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그때 위기를 모면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흐름이 좋아 보이지는 않다. 작년부터 계속 좀 약간 내리막이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코틀랜드는 15경기 9승 3무 2패입니다. 물론 크로아티아와 비교했을 때 만났던 팀들의 면면이 훨씬 수월했기 때문에 이 전적에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경기 내용을 보면 내용이 괜찮은 경기들이 있어요. 이 스티브 클락 감독이 지휘하고 나서부터 일단 팀은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겠고 변수가 있다면 득점력의 기복이 있다. 결정을 의외로 쉽게 못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스코틀랜드도 아쉬움은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체코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행보를 보면 잡을 팀은 잡고요. 강팀에게는 잉글랜드 제약은 이상하게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네이션스리그 스코틀랜드전도 2전 전패. 이것도 좀 열세 있는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국가 중에서 체코는 역시 가장 좀 예상이 좀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팀인 것 같고 하지만 잉글랜드를 잡았던 전적에서 그렇듯이 언제든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체코에게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나머지 세 개 국가가 참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역시 잉글랜드가 이번 대회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느냐. 월드컵에서는 사우스게이트가 나는 4위 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4강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단했는데 이번은 이 사우스게이트가 만약에 이번에도 4강 이상을 성적을 만든다. 그러면 인정해줘야죠. 그렇죠. 사실 지금도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러시아 월드컵 때 어쨌든 좋은 성적을 냈던 게 약간 이제 다른 경쟁 국가들보다 대진운이 좋았던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사우스게이트를 약간 의심하는 이들은 역시나 이 비판을 좀 많이 하곤 하죠. 좀 후루꾸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그렇죠. 대회에도 근데 이번 대회 입장에서는 진짜 본인의 역량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명단이 진짜 좋아요. 그렇죠. 잉글랜드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주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스게이트가 평가대에 오르는 건 일단 당연해 보이고 일단 성과는 그래도 월드컵 4위로 이미 냈다고는 봐야죠. 이전에 메이저 대회 보면 유로 2008 본선 진출 실패 이때 되게 조롱거리가 됐던 기억이 좀 있고 남아공 월드컵 16강 탈락 그리고 유로 2012는 8강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그리고 유로 2016도 호지슨 감독의 마지막 대회였죠. 아이슬란드전 기억나잖아요. 네, 그때 16강에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잉글랜드가 이러니까 약간 좀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야. 네. 설레발은 다치는데 막상 가면 못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사우스게이트가 좋은 성적을 내니까 놀람과 동시에 후를 거 아니야? 이러니 한 번 더 하면 이거는 믿고 가도 됩니다. 그렇죠. 이 D조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위기를 맞은 크로아티아를 보고 싶어요. 크로아티아가 월드컵 준우승 이후로 만주키치를 비롯한 기존 베테랑 선수들의 은퇴,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대가 이제 제법 있으니까 많아. 기량 저하로 2018-19 시즌 네이션스리그에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룹 A4 3개 팀 중에 꼴찌 3위를 차지하는 불안함을 좀 보여줬었고, 2020년부터 다시 성적이 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를 좀 보자면 달리치 감독이 여전히 감독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중간에 충분히 이 감독이 경질될 타이밍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이게 안 좋았을 때 경기력을 보면 특유의 전방 압박 축구를 월드컵 때와 마찬가지로 많이 뛰잖아. 네, 네이션스리그나 아니면 유로 예선에서도 보여줬거든요. 유로 예선은 그래도 잘 하긴 했는데 문제는 네이션스리그와 최근 A매치에서의 성과입니다. 네, 이런 축구를 유지를 하려면 선수단의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 든 선수들이 마냥 그렇게 못 뛰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A매치라는 게 소속팀에서도 충분히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거의 차출되는 그렇지.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수들이 피로도를 안고서 또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도 이 전방 압박 축구를 오래 고집했기 때문에 선수들 기동력은 저하된 상태에서 위력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뒷공간을 너무 쉽게 내줍니다. 이 부분 때문에 크로아티아는 월드컵 때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요즘 계속 위기를 내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로아티아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고,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역시나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도깨비팀 체코입니다. 강팀전 결과가 최근 안 좋지만 가능성을 보였던 경기들이 있는데, 벨기에를 상대로 1대1로 비겼던 경기는 저는 이 경기는 체코가 이긴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잉글랜드를 유로 예선에서 잡은 격도 있었죠. 웨스트햄의 쿠팔, 또 소우체크가 보여주듯 기동력 좋은 선수들이 많은 체코입니다. 그래서 팀의 전방 압박이 항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일단 기대 요소고, 이런 팀들을 상대하기가 좀 버겁죠. 그렇죠. 또 슬라비아 프라하가 유로파리그 이번에 8강까지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기 때문에 이 주축들이 대거 있는 체코 대표팀은 당연히 지금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기세가 좀 차 있을 거예요.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그 슬라비아 프라하에서 또 대표팀의 센터백 주전이기도 한 쿠델라 선수가 경기 끝나고 레인저스전에 그 인종차별 발언을 하면서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UEFA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지금 유로 출전도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쿠델라가 주전 센터백에서 아예 발탁이 안 됐다는 거, 이거는 지금 체코로서는 정의용 누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요 정도가 각 팀의 아마도 예상하는 베스트 11 라인업이고요. 요거 체코에 본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역시 이 조에서는 요 D조에서는 잉글랜드를 봐야죠. 그렇죠.